미국 상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 기업 27개가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3년 후 19개가 도망쳤습니다. 월마트가 쓰러졌고 우버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28년 경력의 통상 관료를 소환했습니다. 도대체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가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리처드 콜먼입니다. 미국 상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통상전략국에서 28년간 근무한 통상관료였습니다.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까지. 제가 시장 개방 프로젝트를 맡은 나라만 15개국이 넘습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기업이 진출하면 그 시장은 반드시 미국의 것이 됐습니다. 인도에서도, 브라질에서도, 베트남에서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자본력, 브랜드 파워, 기술력. 이 세 가지면 세상 어디에서든 통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담당하게 됐을 때 솔직히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인구 5천만.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시장 규모. FTA까지 체결돼서 관세 장벽도 사라진 상태.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6개월이면 정리될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을 때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의 숫자는 제 28년 경력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진출 기업 27개 중 19개가 실패. 성공률 30%. 이건 제가 담당했던 15개국 중 최악의 성적이었습니다. 중국도 성공률 65%였습니다. 인도도 58%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30%.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겁니다. 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이런 참패가 일어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월마트는 8년 만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까르푸는 10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우버는 진출한 지 2년 만에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아마존은 한국에서 여전히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글로벌 1위 기업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줄줄이 쓰러진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회색빛 하늘이 제 기분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28년간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저의 기록이 한국이라는 나라 하나에 박살이 난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회에서 청문회 소환장이 날아온 겁니다. 상원통상위원회 청문회장. 그 무거운 참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다리가 굳는 느낌이었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의원석에서 12명의 상원의원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석에서는 펜 소리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방청석까지 가득 찬 인파. 이 청문회가 얼마나 큰 관심을 받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콜먼 부차관보, 통상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허드슨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당신의 업무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출 기업 27개, 철수 또는 적자 19개, 성공률 30%. 허드슨 위원장이 보고서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청문회장의 총성처럼 울렸습니다. 월마트. 세계 최대 유통기업입니다. 한국에서 몇 년 버텼습니까? 8년입니다. 까르푸. 프랑스의 국가대표 유통기업이죠. 몇 년이었습니까? 10년입니다. 우버. 세계 차량 공유 시장의 절대 강자. 한국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상 철수한 상태입니다. 청문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허드슨 위원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콜먼 부차관보, 당신은 중국 14억 시장도 열었습니다. 인도 14억 시장도 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7억 시장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인구 5천만짜리 한국 시장에서 왜 이 모양입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28년간 가장 듣기 싫었던 질문이 드디어 나온 겁니다. 위원장님, 한국 시장은 다른 시장들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기대 수준이 극도로 높고 시장 반응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표준 전략이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요? 그걸 몰랐다는 겁니까? 옆자리에 캐서린 무어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콜먼 부차관보, 당신 아버지 로버트 콜먼. 90년대 상무부에서 월마트 아시아 확장을 담당하셨죠? 그분도 한국에서 실패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실패하고 아들도 실패하고 상무부는 한국에서 30년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까?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까지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제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원님, 아버지의 사례와 현재 상황은 시장 환경이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결과는 똑같잖아요. 미국 기업이 한국에 가면 진다.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어 의원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도 90년대에 월마트의 한국 진출을 자신 있게 밀어붙였습니다. 미국식 대형마트 모델이면 한국 시장 정도는 6개월이면 장악할 수 있다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아들인 제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의원들은 번갈아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월마트는 왜 실패했습니까? 우버는 왜 한국에서 안 되는 겁니까? 아마존이 세계 어디에서든 1위인데 한국에서만 왜 안 됩니까? FTA로 시장을 열어줬으면 알아서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할 때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명확한 답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보고서에는 소비자 특성 차이, 시장 구조적 문제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건 실패를 포장한 관료적 언어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저도 몰랐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상관인 윌리엄 크레이그 차관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리처드, 직접 가봐. 네. 한국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도대체 그 나라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는 건지. 3주 안에 현장 보고서를 내. 크레이그 차관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자네 28년 경력이 끝나는 거야. 알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8년 경력의 끝.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세계 최강 미국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걸까? 30년 전 아버지도 못 풀었던 그 답을 제가 찾을 수 있을까? 3일 후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출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첫 번째 인상은 깔끔함이었습니다. 바닥에 먼지 한 톨 없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4개 국어로 되어 있었고 와이파이는 비밀번호 없이 바로 연결됐습니다. 공항 직원에게 택시 승강장을 물었더니 태블릿으로 지도를 보여주며 예상 소요 시간까지 알려줬습니다. 미국 공항이었다면 손가락으로 저쪽이라고 가리켰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공항은 어느 나라나 잘 꾸며놓는 법이니까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장입니다. 소비자입니다. 미국 기업을 27개나 무릎 꿇린 그 무서운 소비자의 정체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주한 미국 대사관. 상무관실에 도착하자 한국 담당 상무관 제이슨 밀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7년째 근무 중인 베테랑이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한국어로 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콜먼 부차관보님, 어서 오세요. 밀러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오셨으니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는 규칙이 다릅니다. 규칙이 다르다니 무슨 뜻이지? 밀러가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부차관보님, 미국에서 성공한 전략을 그대로 가져오면 한국에서는 100% 실패합니다. 전 7년 동안 그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서 배달 음식 시키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40분에서 1시간이면 빠른 편이지. 밀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에서 40분이면 클레임이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느리냐고요. 여기 기본이 20분입니다. 30분 넘기면 별점 테러를 당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배달 속도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하지만 밀러의 다음 말에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반품은 더 심합니다. 미국에서 온라인 쇼핑 반품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건 포장해서 UPS 매장에 가져가지. 한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 쇼핑몰 다시는 안 씁니다. 여기는 앱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택배 기사가 집 앞까지 수거하러 와요. 환불은 즉시. 아무 질문 없이. 그게 가능해?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면 한국에서는 비즈니스를 접어야 합니다. 밀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화면이 떴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미국의 한 전자제품 브랜드가 한국에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발매 당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화면을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발매 당일 소비자들이 제품을 분해한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부 부품의 제조사, 원산지, 추정 원가까지 분석해 놓은 겁니다.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려 있었고 전작 대비 어떤 부품이 다운그레이드 됐는지까지 파악해 놓았습니다. 이건 전문 엔지니어가 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일반 소비자입니다. 대학생이에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IT 전문 기자도 이 정도 분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발매 당일에 이걸 해낸다고요? 밀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이 하루 만에 30만 명한테 퍼집니다. 다음 날이면 전 국민이 다 알아요. 기업이 뭔가 숨기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24시간 안에 다 까발려지거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밀러가 제 표정을 읽고 덧붙였습니다. 부차관보님, 이 나라 소비자들은 소비자가 아닙니다. 감시관이에요. 검찰이에요. 그리고 판사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티끌만 한 결함이 있어도 용서하지 않아요. 한 번 찍히면 끝입니다. 찍히면 끝이라니? 불매운동이 시작되면 매출이 반토막납니다. 회복하는데 최소 3년이에요. 그리고 한국 소비자들은 잊지 않습니다. 5년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네온사인과 빌딩 불빛이 마치 거대한 회로판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30년 전에 이 도시에 서서 같은 하늘을 올려다봤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했겠죠. 도대체 이 나라는 뭐가 다른 걸까? 밀러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부차관보님, 내일 일정이 빡빡합니다. 오전에 한국 소비자 좌담회 참관, 오후에 미국 유통기업 한국 지사장 면담, 그리고 저녁에는 한국의 배달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시죠. 배달 시스템을 왜 체험해? 밀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직접 겪어보시면 압니다. 왜 미국 기업들이 여기서 못 버티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밀러의 말을 반만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까다롭다 해도 소비자일 뿐이잖아. 미국의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면 어떻게든 되겠지. 28년간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그건 저의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벌어진 일들은 제 28년 경력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제가 경험한 적 없는 존재였습니다. 한국 도착 첫날 밤이었습니다. 밀러가 보내준 일정표를 확인하고 호텔방에 앉아 있었는데 시차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이 시간에는 룸서비스를 시키거나 편의점에서 뭔가 사오는 게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밀러가 낮에 말한 게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배달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라고 했죠. 저는 호텔 와이파이에 연결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밀러가 미리 깔아준 한국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주문 가능한 식당이 수백 개였습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치킨, 피자, 분식, 디저트까지. 미국에서 밤 11시면 피자 한두 곳이 전부인데 이 나라에서는 선택지가 끝이 없었습니다. 치킨을 하나 시켜봤습니다. 주문 버튼을 누른 시각, 밤 11시 14분. 화면에 배달 기사의 실시간 위치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점이 지도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배달 예상 시간 45분에서 1시간이라는 문구가 뜨고 끝입니다. 기사가 어디쯤 왔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사가 지금 어느 골목을 지나고 있는지까지 보였습니다. 호텔 방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32분. 주문한 지 18분. 문을 열었더니 배달 기사가 한 손에 치킨을, 다른 손에 음료와 반찬 세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포장 상태가 완벽했습니다. 국물 하나 흘리지 않았고 치킨은 아직 뜨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치킨 박스를 열었습니다. 튀김옷이 바삭바삭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밤 11시에 18분 만에 이게 가능한 나라가 있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충격적인 걸 경험했습니다. 밀러의 권유로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생수 한 팩을 주문해 봤습니다. 저녁에 도착하겠거니 했습니다. 미국 아마존 프라임도 빠르면 이틀이니까요. 그런데 오후 2시에 밀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차 건보님, 혹시 호텔 방 앞에 택배 와 있지 않습니까? 설마 아침에 주문했는데? 프런트에 확인했더니 정말로 와 있었습니다. 아침 9시 17분에 주문하고 오후 1시 42분에 도착. 4시간 25분. 생수 한 팩이 4시간 25분 만에 호텔 방 앞까지 온 겁니다. 그날 밤 밀러에게 전화했습니다. 밀러, 이건 배송이 아니야. 작전이야. 밀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새벽 배송이라는 게 있어요.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새벽 7시 전에 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소리도 안 내고요. 그게 가능해. 물류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 나라의 물류 시스템은 미국과 차원이 다릅니다. 전국 어디든 다음 날 배송이 기본이에요. 서울 안에서는 당일 배송, 심지어 2시간 배송도 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에서 아마존 프라임의 이틀 배송이 혁명이라고 떠들 때 한국에서는 이미 당일 배송이 기본이었고 새벽 배송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속도부터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도착 3일째, 서울 강남의 한 리서치 센터에서 소비자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밀러가 특별히 참관을 주선해 준 자리였습니다. 단방향 거울 뒤에서 지켜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참가자는 12명, 30대 주부 3명, 40대 직장인 4명, 20대 대학생 3명, 50대 자영업자 2명. 한국의 평범한 소비자들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미국 가전 브랜드의 로봇 청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국에서 평점 4.7점, 연간 매출 8억 달러의 베스트셀러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 미국에서 평점 4.7점입니다. 사시겠습니까? 30대 주부가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4.7이면 낮은 거 아닌가요? 저는 4.9 이상만 봐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4.7점이 낮다고요? 미국에서 4.7점이면 대단한 겁니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중에 4.7점 넘는 제품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상위 5%입니다. 40대 직장인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내부 모터가 어디 제조사 건지 확인해 볼게요. 그 직장인은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1분도 안 돼서 결과를 찾아냈습니다. 여기 나와요. 이 모터 중국 선전에 있는 공장에서 만든 건데 전작에 쓰던 일본산 모터보다 내구성이 30%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네요. 그럼 품질이 떨어진 거잖아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부품 다운그레이드 했네. 이건 좀 아니지. 12명의 참가자 중 11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품을 만져보지도 않고 내부 부품의 제조사와 등급 변화까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20대 대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유튜브 분의 리뷰를 봅니다. 제품 것만 보면 모르잖아요. 속을 열어봐야 진짜 가치를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서 실사용 후기를 최소 50개는 읽어요. 50개요? 네. 50개는 읽어야 패턴이 보이거든요. 좋은 리뷰만 있으면 오히려 의심해요. 마케팅 리뷰일 수 있으니까. 부정적인 리뷰에서 공통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50대 자영업자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기업의 AS 대응 속도를 봅니다. 고장났을 때 얼마나 빨리 처리해 주는지. 미국 브랜드는 솔직히 AS가 느려요. 전화하면 자동 응답기만 돌리고 수리 막히면 2주 이상 걸리잖아요. 한국 브랜드는 당일 출장 수리가 기본이에요. 당일 출장 수리요? 그럼요. 오전에 접수하면 오후에 기사가 집에 와요. 미국 브랜드가 이걸 못 따라오니까 한국에서 안 팔리는 거예요. 단방향 거울 뒤에서 저는 메모를 하다가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소비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전문 분석가 수준이었습니다.
밀러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의 평범한 소비자입니다. 미국에서 마케팅 전문가가 하는 수준의 분석을 일반인이 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4.7점이면 훌륭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4.7점이 불합격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기준선 자체가 달랐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좌담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남 거리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밀러, 미국에서 이 정도 수준의 소비자는 상위 1%야.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평균이라고? 네. 그리고 이 평균적인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연결되면 더 무서워집니다. 한 명이 발견한 문제가 24시간 안에 수백만 명한테 퍼져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5천만 명의 감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시관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월마트가 도망친 이유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도착 5일째. 오후에 만난 사람은 미국 대형 유통기업의 한국 지사장이었습니다. 스티브라고만 부르겠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6년째 근무 중이었고 얼굴에는 6년치 피로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스티브는 커피를 시키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콜먼 부차관보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 매뉴얼을 버리세요. 여기선 통하지 않습니다. 본사 매뉴얼이 왜 안 통해? 세계 32개국에서 검증된 전략인데. 스티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2개국에서 통한 전략이 33번째 나라에서 깨졌습니다. 한국이 그 33번째입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반품 시스템을 예로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온라인 쇼핑 반품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객이 물건을 포장하고 UPS나 페덱스 매장에 가져가지. 맞죠. 매장까지 직접 가야 하고 포장도 직접 해야 하고 반품 사유도 적어야 합니다. 환불은 빨라야 5영업일이에요. 그게 글로벌 표준 아닌가? 스티브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그 글로벌 표준을 적용했더니 소비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돈 받고 장사하는 거 맞느냐? 이건 사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반품이 이렇게 됩니다. 앱에서 버튼 하나 누릅니다. 사유 선택할 필요 없어요. 택배 기사가 원하는 시간에 집 앞으로 수거하러 옵니다. 환불은 수거 완료 즉시. 빠르면 당일, 늦어도 다음 날입니다. 고객이 아무 이유 없이 반품해도 네, 그냥 마음에 안 든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무 질문 없이 받아줘야 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반품률을 낮추는 게 기업의 핵심 과제입니다. 반품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쉽게 반품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전략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반품을 쉽게 해주는 게 경쟁력이라니. 스티브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편의점을 보세요. 편의점. 미국 세븐일레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음료수, 스낵, 핫도그. 1년 내내 거의 같은 제품이죠? 그렇지. 한국 편의점에 가시면 삼각김밥만 35종류입니다. 참치마요, 불고기, 김치볶음밥, 소고기, 새우, 매운맛, 치즈맛. 2주마다 신상품이 나오고 2주 안에 매출 기준을 못 넘기면 즉시 퇴출됩니다. 2주 만에? 네, 2주입니다. 미국에서는 신제품 출시하면 최소 6개월은 시장 반응을 보잖아요? 한국에서는 2주 안에 결판이 납니다.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날로 끝이에요. 저는 메모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2주. 미국에서 6개월 걸리는 과정이 이 나라에서는 2주 만에 끝난다. 시장의 속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스티브가 한 가지 더 말해줬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스타벅스 아시죠? 세계에서 본사 전략을 가장 철저하게 따르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메뉴, 인테리어, 서비스 방식 전부 본사 매뉴얼대로 하죠. 그렇지. 어느 나라를 가든 스타벅스는 같으니까. 한국만 빼고요. 한국 스타벅스는 본사 매뉴얼을 깨야 했습니다. 시즌 한정 메뉴를 매달 출시하고 굿즈라는 한정판 상품을 내놓고 심지어 드라이브스루 매장 비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한국 소비자가 요구한 겁니다. 본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한국 소비자가 이기고 본사가 졌어요. 스타벅스 본사가 졌다고? 졌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한국에서 성공한 전략을 역으로 본사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한국이 시험장이 되고 성공한 걸 글로벌로 확대하는 구조가 된 거죠. 호텔 라운지를 나오면서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열어준 게 아니라 시장에서 교육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 돌아와서 워싱턴에 보낼 중간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첫 줄을 적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의 소비자 수준은 미국의 예상을 크게 상회하며 거기서 멈췄습니다. 이 문장이 맞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상을 상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흘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도착 7일째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오전에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데이터 분석 회사를 방문했고, 오후에는 한국 소비자보험 관계자와 면담했습니다. 머릿속이 숫자와 사례들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에 보낼 중간 보고서 초안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일을 찾다가 눈엔 아직은 폴더 이름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아카이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업무용 하드 드라이브를 백업해뒀던 폴더였습니다.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실패를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폴더를 열었습니다. 파일이 수백 개 있었습니다. 대부분 상무부 공식 문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소매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 로버트 콜먼.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월마트의 한국 진출을 지원하던 시절의 문서였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아버지의 자신감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 소매시장 규모 대비 경쟁 강도가 낮아 미국식 대형 할인점 모델의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6개월 내 시장 안착 예상. 6개월 내 시장 안착.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같은 말을 했으니까요. 30년의 시차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국에 대해 같은 오판을 한 겁니다. 보고서를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손글씨 메모가 있었습니다.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잉크가 살짝 번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장의 소비자는 다른 차원이다. 우리 방식으로는 안 된. 한국 소비자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심판한다. 심판한다. 그 단어가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30년 전에 아버지가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무부는 아버지의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아들인 제가 같은 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메모 옆에 또 다른 글이 있었습니다. 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언젠가 이 파일을 볼지 모르겠다. 아들아, 한국만은 다르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데 8년이 걸렸다. 너는 나보다 빨리 깨달아라. 노트북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들도 한국을 담당하게 될 거라는 걸. 그래서 이 메모를 남겨둔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다리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멀리 남산타워의 빛이 구름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이 풍경을 봤을까?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좌절감을 느꼈을까? 하지만 아버지와 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8년 만에 깨달았지만 저는 7일 만에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를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아버지의 파일을 읽었습니다. 월마트가 한국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 아버지가 기록한 상세한 경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월마트 매장에 들어와서 했던 첫마디. 왜 이렇게 어두워요? 미국식 창고형 매장이 한국 소비자에게는 어둡고 불친절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월마트 본사는 이걸 무시했습니다. 우리 방식이 글로벌 표준이다. 한국 소비자가 적응하면 된다. 그게 월마트의 대답이었습니다. 적응하면 된다. 이 오만함이 월마트를 죽인 겁니다. 한국 소비자는 적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월마트를 심판했습니다. 8년간의 적자 끝에 월마트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까르푸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우버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모두 같은 오만함. 우리가 글로벌 1위인데 한국 소비자가 우리한테 맞춰야지. 한국 소비자는 단 한 번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나은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월마트 대신 이마트를, 우버 대신 카카오 택시를, 아마존 대신 쿠팡을, 새벽 4시. 저는 처음으로 보고서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원래 제목 한국 시장 진출 실패 원인 분석. 새 제목을 적으려다 멈췄습니다. 아직 답을 다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미국 기업의 실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소비자의 승리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도착 10일째. 그날 아침,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파일을 읽고 난 뒤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질문, 왜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실패하는가? 새로운 질문, 한국 소비자가 만들어낸 기업은 어떤 수준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밀러와 함께 수원의 삼성 디지털시티를 방문했습니다. 정확히는 삼성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확인하러 간 겁니다. 안내를 맡은 삼성 품질혁신팀의 박재호 전무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삼성에서 23년간 품질관리만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콜먼 부차관보님, 한국 소비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전무가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이건 저희 스마트폰 신제품의 소비자 반응 타임라인입니다. 제품 출시 후 첫 24시간 동안 온라인에 올라오는 리뷰와 분석 게시글 수입니다. 그래프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출시 당일에만 전문가급 리뷰가 2,000건 이상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2,000건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제품의 결함을 찾아내는 속도가 저희 품질관리팀보다 빠릅니다. 소비자가 기업 품질관리팀보다 빠르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출시 후 72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72시간 안에 소비자가 발견한 문제를 전부 파악하고 대응 방침을 세우고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합니다. 72시간을 넘기면 불매운동이 시작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런 대응에 보통 2주에서 한 달 걸리는데 박 전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주요? 한국에서 2주면 이미 끝난 겁니다. 매출이 반토막 나 있을 거예요. 그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저희 세탁기에서 0.003%의 결함률이 발견됐습니다. 만대 중 3대에서 특정 조건에서 소음이 발생한 거예요. 0.003%면 사실상 완벽한 수준 아닙니까? 미국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 3대의 사례가 올라오자마자 하루 만에 댓글이 5,000개 달렸습니다. 삼성이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한다. 이 세탁기 절대 사지 마라. 이런 여론이 형성된 거죠. 만대 중 3대인데? 네, 0.003%인데. 하지만 한국 소비자한테는 그 0.003%가 100%입니다. 내가 그 3대 중 하나를 살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 0.003% 결함은 보고서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벽 3시에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품질관리팀, 생산팀, 마케팅팀, CS팀 전원 소집이요. 24시간 안에 원인을 찾고 48시간 안에 전수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만대 중 3대를 위해 만대 전부를 리콜한 겁니다. 만대 전부를? 네. 비용이 수십억 원이었지만 그게 한국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한 번이라도 소비자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려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소비자가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기업이었습니다. 0.003%의 새벽 3시 비상회의를 여는 기업. 72시간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끝나는 시장. 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단련된 기업이 세계 시장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러가 차 안에서 정리해줬습니다. 현대차가 왜 미국에서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미국 소비자가 가격 대비 성능을 인정한 거 아닌가? 그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따릅니다. 현대차는 한국에서 생존하기 위해 품질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했어요. 한국 소비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단련된 품질이 미국 시장에 나갔더니 JD파워 품질 순위 상위권에 들어간 겁니다. 한국 소비자가 현대차를 훈련시킨 거군. 맞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LG도
한국 화장품 기업들도 전부 같은 구조입니다. 한국이라는 지옥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세계 어디서든 통해요. 왜냐면 한국보다 더 까다로운 시장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차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원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고속도로. 양쪽으로 한국 기업들의 빌딩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이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이유가 드디어 이해됐습니다. 한국 소비자 5천만 명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훈련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관 밑에서 단련된 기업들은 괴물이 되어 세계로 나갔습니다.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훈련소를 거치지 않은 기업이 훈련소를 졸업한 기업을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밀러, 아직 가봐야 할 곳이 더 있어? 한 곳 더 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을 직접 보셔야 해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 매장도. 부차관보님이 아직 모르시는 게 있거든요. 뭔데? 한국 소비자가 만들어낸 게 기업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전 세계를 바꾸고 있는 문화를요. 다음 날, 밀러의 안내로 서울 명동의 화장품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게마다 외국인 관광객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시아인, 유럽인까지. 한국 화장품을 사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밀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왜 세계적으로 성공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스킨케어 루틴은 10단계입니다. 클렌징, 토너, 에센스, 세럼, 크림, 아이크림, 선크림. 미국에서는 세안하고 로션 하나 바르는 게 전부잖아요? 10단계? 네. 한국 소비자들이 그걸 요구한 겁니다. 피부에 좋은 성분이 뭔지, 어떤 순서로 발라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전부 연구하고 검증합니다. 그 결과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미국 소비자가 로션 하나에 만족할 때 한국 소비자는 10단계를 요구한 거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화장품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연구하고 있어요. 화장품의 본고장이라는 프랑스가 한국한테 배우고 있는 겁니다. 명동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 소비자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업을 훈련시키고 제품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존재였습니다. 배달 문화도 반품 시스템도 화장품 산업도 전부 한국 소비자가 요구하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 5천만 명의 심판관이 만들어낸 기준이 이제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워싱턴의 크레이그 차관보에게 중간 보고 메일을 썼습니다. 차관보님, 한국 현장 조사 10일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8년간 믿어온 것이 틀렸습니다.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고 미국이 그 기준에 미달한 겁니다. 상세 보고서는 귀국 후 제출하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네온사인, 빌딩 불빛, 그리고 이 시간에도 배달 오토바이가 쉴 새 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소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리뷰를 쓰고 제품을 분석하고 더 나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워싱턴에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최종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결론은 미국이 듣고 싶어하는 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3주간의 한국 출장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덜레스 공항에 내린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이 낡아 보였습니다. 바닥 타일이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와이파이는 느렸고 안내 표지판은 영어 하나뿐이었습니다. 3주 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의 빛나는 바닥, 4개 국어 안내판, 비밀번호 없는 와이파이. 그것에 익숙해진 눈에는 덜레스 공항이 달라 보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배가 고팠습니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밤 9시 30분. 한국이었으면 수백 개의 선택지가 있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미국 배달 앱에는 배달 가능한 식당이 8곳이었습니다. 예상 배달 시간 55분에서 75분. 한국에서의 18분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었으면 벌써 다 먹고 있을 시간인데 집에 도착해서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의회 최종 보고서 양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크레이그 차관보가 미리 준비해 둔 겁니다. 양식의 제목란에는 이미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 실패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실패 원인 분석, 개선 방안. 워싱턴이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이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찾고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하라. 그게 상무부가 저한테 기대하는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양식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소비자가 글로벌 표준을 만들고 있다. 이 제목을 쓰는 순간 28년 경력의 관료로서 자살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회는 미국 기업이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쓰려고 했습니다. 보고서를 쓰는데 5일이 걸렸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앉아서 한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소비자 좌담회 녹취록, 기업 면담 기록, 시장 분석 자료, 그리고 아버지의 파일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한국 기준에 미달한 것이다. 둘째, 한국 소비자 5천만 명이 만들어낸 기준이 이미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다. 배달 속도, 반품 시스템, 품질 기대치, 모든 면에서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셋째,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한국 시장을 정복 대상으로 보지 말고 학습 대상으로 봐야 한다. 보고서를 완성한 날 밤, 크레이그 차관보에게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가 읽는 동안 저는 사무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15분. 차관보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리처드, 이건 의회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 한국 기준에 미달했다. 한국한테 배워야 한다. 상원의원들 앞에서 이걸 말하겠다는 거야? 사실이니까요. 크레이그 차관보가 보고서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경력이 끝날 수도 있어. 아버지도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셨습니다. 아버지는 사실을 숨겼고 30년 후에 같은 실패가 반복됐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차관보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자네 판단을 믿겠네. 일주일 후 상원 통상위원회 청문회장. 3주 전과 같은 참나무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여는 제 마음은 3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3주 전에는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지금은 확신으로 차 있었습니다. 12명의 상원의원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드슨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콜먼 부차관보, 한국 현장 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위원장님, 의원님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기업은 한국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허드슨 위원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실패하지 않았다고요? 27개 중 19개가 철수하거나 적자인데 그 19개 기업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한국 기준에 미달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온라인 쇼핑 반품하려면 고객이 직접 포장해서 매장에 가져갑니다. 환불까지 5영업일 이상 걸립니다. 한국에서는 버튼 하나로 택배 기사가 집 앞까지 수거하고 환불은 즉시입니다. 미국에서 배달 음식 45분이면 빠른 편입니다. 한국에서는 18분이 평균입니다. 미국에서 제품 결합률 0.003%면 완벽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0.003% 때문에 새벽 3시에 비상회의를 엽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국 기업이 한국에 가서 미국 기준으로 장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준은 미국보다 5년, 10년 앞서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이 진 게 아닙니다. 시대에 뒤처진 겁니다. 캐서린 무어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소비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데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미국 스타벅스가 한국에서 본사 전략을 포기하고 한국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한국식 전략을 다시 미국 본사가 가져와서 글로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화장품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본고장이 한국한테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의원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세계 어디서든 1등을 합니다. 삼성, 현대, LG. 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는 이유는 기술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 소비자라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심판관 앞에서 단련됐기 때문입니다. 허드슨 위원장이 안경을 벗고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그러면 부차관보, 우리가 뭘 해야 한다는 겁니까?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미국 상무부 관료가 미국 상원의원들 앞에서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한국 소비자 5천만 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소비의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통과된 제품은 세계 어디서든 팔립니다. 한국에서 인정받은 서비스는 글로벌 표준이 됩니다.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을 정복 대상으로 보는 한 계속 실패할 겁니다. 학습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복도에서 무어 의원이 다가왔습니다. 콜먼 부차관보, 아버지분도 같은 결론을 내리셨던 거 아닙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30년 전에 이미 아셨습니다. 다만 그때는 아무도 듣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주말이었습니다.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작은 묘지. 아버지 로버트 콜먼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갈색 화강암에 새겨진 이름과 날짜, 그리고 묘비 아래에 작게 새겨진 문구. 공직에 헌신한 삶. 아버지는 평생을 상무부에서 보냈습니다. 미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딱 한 번 실패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화강암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묘지의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메모를 읽었습니다. 이 시장의 소비자는 다른 차원이다. 그들은 심판한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저도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을 얕보고 6개월이면 된다고 자신했습니다. 아버지가 걸린 8년보다는 빨리 깨달았지만 그래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 기업 19개가 한국에서 쓰러졌으니까요. 주머니에서 보고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 그 첫 페이지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의회에 낸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아버지가 30년 전에 하고 싶었던 말과 같을 겁니다. 한국 소비자가 글로벌 표준을 만들고 있다. 바람이 보고서의 모서리를 살짝 날렸습니다. 아버지,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힘은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소비자였습니다. 5천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더 나은 것을 요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기준 미달이면 가차 없이 심판하는 그 힘. 그것이 삼성을 만들었고 현대를 만들었고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상무부의 한국 소비자 모델 연구 태스크포스 신설을 건의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한국 소비자에게 배우자고요. 아버지가 30년 전에 하고 싶었던 말을 제가 대신했습니다. 한참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묘지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아버지의 묘비 위로 나무잎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30년 전에 아버지가 보신 게 이거였군요.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5천만 명의 심판관이 사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묘지를 걸어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크레이그 차관보였습니다. 리처드, 의회에서 연락이 왔네. 자네 태스크포스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보님. 그리고 하나 더. 한국 상무부에서 연락이 왔어. 한미 소비자 정책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더군. 자네가 한국 쪽 파트너로 적임자 아닌가? 저는 웃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버지니아의 푸른 하늘 아래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소비자 5천만 명. 그들은 더 나은 것을 원했을 뿐입니다. 더 빠른 배달, 더 쉬운 반품, 더 완벽한 품질, 더 혁신적인 제품. 그 끝없는 요구가 기업을 단련시켰고 산업을 만들었고 세계의 기준을 바꿨습니다. 미국이 시장을 열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서 배워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3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나라의 소비자들은 세계를 심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위에서 살아남은 기업만이 세계의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상무부 28년 관료가 3주간의 한국 출장에서 배운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상무부 28년 관료가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소비자 5천만 명이 세계의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까다로운 눈이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